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가로림만 프로젝트. (1976년 7월 22일) 신영식 무임소 장관은 박 실장과 함께 박 대통령과 총리 이하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인구 재배치 구상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임시 행정수도 건설안이 들어있었다. 대전, 청주, 조치원 삼각지대 인근에 인구 50만 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만들되 통일 후에는 서울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보고를 듣고 대단히 만족했다. 이렇게 많은 대학과 대학생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아닌가. 실은 나도 2~3년 전부터 저 문제를 생각했어요. 6.25가 끝난 뒤 저 정도의 자리에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야 했어. 서울로 되돌아와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 방법 외에 무슨 방법이 있어. 그 한 달 뒤인 8월 18일 박 대통령은 김재규 건설부 장관과 김의원 국토계획국장을 불러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입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메모에 불러준 임시 행정수도 입지 기준은 이러했다. 휴전선을 고려할 것,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일 것, 경부선 주변 도로망이 좋은 것일 것, 수원 확보가 용이할 것, 30분 내지 1시간 내에 기존 중심 도시로 접근이 용이할 것, 우량 농지가 적을 것, 배수가 좋고 낮은 구릉 야산지대일 것, 20~30분 거리에 비행장 건설이 가능할 것, 5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 문화재 등 기존 특수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할 것. 건설부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박 대통령에게 범국가적인 사업이니만큼 새로운 임시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상이 박 대통령의 연두순시 공개 발언이 있기 전 진행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공개된 직후인 1977년 3월 7일 박봉환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안을 올려 결재를 받음으로써 임시 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됐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렸다. 첫째, 행정수도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다. 국방력 증강 등 다른 중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둘째, 백지 계획부터 수립한다. 작성 기간은 2년 정도로 하되 청와대가 직접 담당한다. 셋째, 수도의 이전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나씩 수행한다. 넷째, 백제 계획 업무는 중화공업기획단장 책임하에 추진토록 하며 오늘 수도권 인구 계획을 성안 보고한 박 실장이 기획단으로 옮겨 오 수석을 보좌하도록 한다. 방위산업건설, 중화공업건설을 책임진 오원철 경제 제2수석은 또 일복이 터진 것이었다. 그는 박봉환 씨를 중화공업기획단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그 밑에 10명의 실무기획팀을 구성했다. 백지 계획이란 입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상적인 도시 계획을 한 뒤에 행정도시가 들어설 곳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 수정해 확정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획팀에 참여했던 김병린 씨에 따르면 1977년 5월경에 오원철 수석이 충남 공주군 장기면 일대를 상정한 백지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장기면의 남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이 지역을 가르는 대교천이 금강으로 들어간다. 북쪽엔 국사봉, 남쪽엔 장군산이 있다. 서울의 북한산, 남산, 한강축과 비슷한 지형이다. 오 수석은 장기면의 동서 12km 구간을 행정도시 축으로 설정했는데 이곳은 서울 청량리 신촌의 12km 축과 비슷했다. 언덕이 많고 농지는 적으며 저지대가 아니라서 적질한 것이었다. 김 씨는 이 지역의 남북 간격이 좁고 구릉지가 완만하지 않아 공사비가 많이 들며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아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으나 오 수석은 많은 것을 조사했으나 그만한 지역이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가 확정한 행정복합도시 입지는 오원철 팀이 상정했던 장기면과 일부 겹치돼 동쪽으로 약 5km 밀려난 곳이다. 오 씨는 풍수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정했던 곳이 낫다. 이번에 정한 곳은 저지대이고 지하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걱정이다고 했다.
오 씨는 박 대통령이 임시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했지만 청와대도 옮기는 사실상의 천도였다고 했다. 청와대가 들어갈 자리에는 경회로와 똑같은 연못도 마련했다고 한다. 전쟁이 났을 때 먼 곳에서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전쟁 지휘소는 일선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이나 사령부가 일선 가까이에 있으면 적을 유혹합니다. 서울을 기습해 포위한 다음 정전하자고 제안하면 큰일 아닙니까? 땅굴도 서울이 가까우니까 뚫는 것이고 수도가 대전이라면 뚫겠습니까? 오 수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백지 계획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인 1996년에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하고 경기장을 계획 도면에 집어넣도록 지시했었다고 한다. 오원철 씨는 통일 이후에도 신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짰다고 말했다. 북한이 적과 통일하면 평양이 수도가 되는 것이고 자유통일을 하면 그대로 가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북한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쪽은 동해안도 서해안도 좋은 항구 자리가 없어요. 동해안은 수심이 너무 갑자기 깊어져서, 서해안은 얕아서 그렇죠. 북한은 통일이 되어도 좋은 항구가 있는 남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물건을 만들고 남한을 통해서 수출해야 할 운명이죠. 한국은 해양국가라는 원칙이 지리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는 어디까지나 남한이 중심입니다. 장기면이 내륙이라도 가로림만이 서울에 대한 인천 역할을 하는 거죠. 오 씨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민투표로 결정한 문제라 생각하고 그 준비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결정을 미루는 것이었다. 장기면을 박 대통령이 시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입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려 했는데 박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헬기로 국토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와선 꼭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할 만큼 건설과 토목에 취미가 있었다. 오 수석은 박 대통령이 유신 체제와 1970년대의 수건이던 중화학공업 건설을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는 국토 개조와 그 핵심인 천도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씨는 대통령을 했다는 것과 천도를 했다는 것은 역사의 어느 쪽이 더 높게 평가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박 대통령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12.6 사건을 맞았다고 보고 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오원철 전 수석을 비롯해 행정수도 백지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일수록 노무현 정부의 천도 계획과 그 뒤에 이른바 수도 분할식 행정 복합도시 건설에 부정적이란 점이다. 오 씨는 이렇게 말했다. 행정기능을 분할해 일부만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연방국가인 미국이 만약 행정부처를 각 주에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기능 분할은 효율성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킵니다. 행정이란 것은 지휘소가 분명해야 카리스마가 생기고 명령에 따라 딱딱 움직입니다. 나눠놓고 싸움만 한다면 일이 됩니까? 임시 행정수도 실무팀에 근무했던 유원규 씨는 이렇게 썼다. 혹자는 행정수도는 충청권으로 옮기고 경제 중심지로 계속 키워나간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는 연방형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자치권을 명실공히 행사하고 있어 정경 분리가 잘 기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방제도 아니고 지자체의 분권도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정경일치로 움직이고 있어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경제도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 서울은 최악의 상태로 되어버릴 것이고 신행정수도에 정부기능과 민간기능이 이전하면서 정경일치로 체계를 갖추는 상당 기간은 혼동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이 기간 우리나라는 국제경쟁 대열에서 뒤처지리라 예상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은 독점과 경쟁을 적절하게 배합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모든 성공 조직과 인간은 상반되는 요소와 성격을 균형 있게 통합, 활용, 조정해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박 대통령의 인간됨 자체가 수줍음과 강인함, 엄정과 관용, 이와 기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통합한 모습이었다. 그는 전략과 정책에서도 그러했다. 1970년대 박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건설과 방위산업 건설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면서 이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오원철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은 박정희식 독점과 경쟁의 배합 전략을 이렇게 정리했다.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수요가 부족해서 국제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 규모에 미달하는 공장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국제 경쟁력이 없는 공장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생산 제품은 국제 가격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하루속히 국제 규모의 공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다.
즉 독점은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난 후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 독점 공장이 일단 국제 규모화가 된 후에는 즉시 또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서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방침이었다. 그래야만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서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가 이뤄지고 국제 경쟁력 강화가 계속된다는 이론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석유화학과 종합제철이었다. 1973년 1월 12일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공업 선언을 할 때 제2의 석유화학과 제2의 중합제철을 건설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중화공업 건설에서 석유화학과 종합제철을 2대 기본공장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 공업구조 전체의 기본 소재로 제공되기 때문이었다. 제2석유화학단지는 여천에 건설되어 민간업체 간 경쟁체제로 들어갔다. 종합제철만큼은 포항종합제철 하나만 존속되어 독점체제로 남게 됐다. 포항제철소가 확장을 계속하다 보니 입지 여건상 포항에서는 증설이 어렵게 됐다. 종합제철을 건설할 만한 다른 입지를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석탄과 철광석을 호주나 캐나다에서 수입하려면 20만 톤급의 화물선을 이용해야 수송비가 낮아져서 생산 원가가 내려간다. 20만 톤급 화물선이 출입할 수 있는 항구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관 단지까지를 생각하면 1000만 평의 공장 용지가 필요하다. 제2종합제철 입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오원철 수석은 국도 개편 계획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1976년부터 그는 행정수도 건설 계획과 이에 따른 국토 개편 계획을 수립 중이었다. 이때 전국 인구의 재배치 문제가 큰 과제로 등장했다. 농촌으로부터는 계속 인구가 빠져나오는데 2000년대 초까지 1500만 명이 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이 중 기존 공업기지, 즉 포항, 울산, 창원, 거제, 구미, 여천, 온산의 7대 기지에서 한 기지당 50만 명의 인구를 흡수한다고 계산하더라도 흡수 가능 인구는 3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1000만 명에게는 새로운 공업지구를 건설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빠져나오는 인구는 서울 등 대도시로 모여들 것이다. 오원철 수석은 국토 개편 작업을 하면서 획기적 개념의 공업지구를 구상하게 된다. 그 전에 오 수석이 산파 역할을 한 것은 한국 기계공업의 메카로 불리는 창원공업기지였다. 오 수석은 창원공업기지만한 공업기지를 10개 이상 한 지구 내에 건설하는 거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 지구에는 초기 400만 명, 최종적으로는 8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약 3억 평이라는 토지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20만 톤급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끼고 있어야 한다. 1978년 어느 날 오 수석은 그런 조건의 땅이 있으리라고는 크게 기대도 하지 않은 채 행운만 바라며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대항만을 건설할 자리를 알아보려고 해도를 구해서 전국의 해안지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환성이 터져 나왔다.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한 것이다. 황해에는 큰 항구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렇게 이상적인 장소가 있다니. 이런 것을 천운이라고 하나보다. 20만 톤급 배 여러 척이 정박하는 데 문제가 없고 배 후에는 넓은 야산지대가 있었다. 나는 전 엔지니어링의 정진행 씨로 하여금 곧 현지 답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 씨는 창원공업기지, 구미공업기지의 토지계획안을 수립했고 그땐 행정수도 계획안을 작성 중이었다. 현지 답사 후 확신을 갖게 된 오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카카, 오늘은 참으로 좋은 소식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해안에서 20만 톤급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항만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금세 그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어디야? 라고 되물었다.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은 그 넓이가 바다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만 안으로 막대한 양의 조수가 매일 드나들다 보니 입구가 파여 수심이 20m가 넘습니다. 20m의 수심이라면 20만 톤급 화물선이 출입 가능합니다. 방파제도 필요 없습니다. 부두 안벽만 건설하면 되는데 안벽을 만들 수 있는 길이도 9,000m나 됩니다. 실로 보기 드문 이상적인 항만 자리입니다. 그 외에 10만 톤급 선박이 정박 가능한 항만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도 그 주위에 있는데 이곳의 안벽 길이가 2,000m나 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큰 항만이 됩니다. 오 수석은 도면들을 펼쳤다. 도면에는 5개의 항만 자리가 표시돼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 도면들을 한참 보고 있었다. 카카, 이만하면 동양 최대의 항구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황해에서 가장 큰 항구가 상해인데 그 수심은 10m에도 못 미칩니다. 대대적인 준설 공사를 하더라도 5만 톤급 화물선 정도가 겨우 출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 황해에 있는 청도나 천진, 대련, 북한의 남포항 등은 2만, 3만 톤급 항만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가로림만 주변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야산지대가 많습니다. 3억 평 정도는 됩니다. 이곳을 정리하면 공장 대지 또는 주택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400만에서 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설명의 내용이 중대해지자 박 대통령은 얼굴을 들고 글을 직시했다. 오 수석은 보고를 계속했다. 카카, 싱가포르도 이만한 항구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싱가포르의 국토 면적은 685.4km 제곱으로서 2억 평 정도입니다. 이 안에서 300만, 4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경제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을 개발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싱가포르의 1.5, 2배가 되는 공업지대를 국토 안에 새로 건설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환원하면 싱가포르의 2배가 되는 항만과 공업지구가 우리나라에 예속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지구는 포항, 울산, 부산, 창원, 여수만 등 동남 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산업벨트에서 생산되는 철강제, 석유화학제품 등의 소재나 원료 등은 긴 거리를 수송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및 기타 전국에 산재하는 공장에서 가공한 후 또다시 부산항 등으로 수송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제는 중량물이라서 수송비가 많이 듭니다. 이에 반해 앞으로 건설될 중부공업기지는 수도권이라는 대규모 소비지와 인접해 있으므로 공업의 효율화를 가일층 촉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가장 큰 규모의 노동력 공급원은 호남권과 중부지방입니다. 중부공업기지는 이들 지방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는 데도 크게 작용할 것이며 아울러 호남권과 충청권의 공업발전 및 지역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부공업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수도권까지, 남쪽은 호남지방까지의 거대한 서부공업지대가 새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로림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항, 아산만, 비인만,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등을 연결하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해상교통망이 짜임새 있게 구성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공업지구는 서부공업벨트와 동남공업벨트로 양분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호남이나 충청도의 소외감도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보고를 다 듣고도 아무 질문이나 의견을 달지 않았다. 한번 가보도록 하지 라고 딱 한마디를 했다.